오늘의 주제는 미디어 속 건강정보의 올바른 선택입니다. 생활 속의 보건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미디어와 건강 관련된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학습 주제는요. 미디어는 건강정보를 전달해요. 미디어가 전달하는 건강정보를 바르게 선택해요. 미디어는 건강문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로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생각열기 내용을 한번 볼까요? 나한테 패스해! 축구를 너무 열심히 했나봐. 축구할 때 발목을 삐끗했더니 너무 아프네. 어떻게 해야 되지? 한번 찾아볼까? 발목이 삐었을 때. 이렇게 나오는구나. 사람들이 뭐라고 적었나 보자. 평상시처럼 생활하고 고기를 많이 먹으면 좋아져요. 된장을 발목에 바르면 좋아요. 학교 보건소식지에서 봤어요. 냉찜질을 하고 통증이 계속되면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합니다. 내용이 너무 많이 있네. 이 중에서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1. 미디어는 건강정보를 전달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을 자주 마셔야 건강하다. 하루 30분 이상 걷는 것이 좋다. 잠을 푹 자야 건강하다 같은 건강정보는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나요?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신 경우도 있겠고, 또 선생님이라든지, 그리고 병원에서도 알려주시잖아요. 이렇게 건강해야 된다. 그리고 또 책이라든지 누리소통원 서비스, 자주 보는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 뉴스, 인터넷 포털 등에서도 건강정보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접하는 건강정보는 과연 맞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미디어란 정보를 전송하는 매체인데요. 이런 미디어를 이용하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누리소통망 서비스, 텔레비전, 1인 방송 등의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따라하기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보 중에는 올바른 건강정보도 있지만 잘못된 건강정보도 있습니다. 건강정보를 바르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을 작성한 사람 및 근거자료 알아보기인데요. 한동안 코로나19가 처음에 유행할 때는 헤어드라이기로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었다고 했어요. 헤어드라이기의 그 뜨거운 기운이 바이러스를 죽인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맞는 말 같나요? 헤어드라이기로 목을 따뜻하게 한다거나 머리를 잘 말려서 면역력에 도움은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헤어드라이기를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 자체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확실한 근거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가짜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보건의료인, 보건교사 등 전문가에게 물어보기인데요. 몸이 다쳤거나 아팠을 때는 보건쌤이라든지 의사선생님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 설명대로 하면 좋은데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을 가지고 그걸로 아픈 거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되면 몸이 굉장히 잘못 치료하면서 나빠질 수 있겠죠? 세 번째는 광고나 판매 등 다른 숨은 의도가 있는지 또는 믿을 만한 건강정보인지 살펴보기인데요. 우리가 텔레비전 방송을 보다 보면 홈쇼핑이라든지 광고 이런 것을 통해서 건강식품을 팔아요.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 무조건 건강해집니다. 이거 먹으면 키가 많이 클 수 있어요 하는데 그걸 듣고 있으면 너무 그럴듯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광고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고 물건을 구입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듯 건강정보를 바르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건강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이해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약품 설명서 내용인데요. 선생님이 내용을 읽어주는 동안 무슨 내용인지 이해해보고 모르는 단어의 개수는 몇 개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다음 질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비 기능이 항진된 근만성 호흡기 장애, 근만성 기관지염, 호흡장애, 천식 기침을 수반한 기관지염, 비인두염, 후두기관염, 상호작용, 항생물질, 기관지 확장제, 천식치료제, 폐결핵 치료제와 병용 투여할 수 있습니다. 인부에 대한 투여, 기형 발생은 없으나 인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에 투여할 경우에는 신중히 투여하십시오. 어떤가요, 여러분? 잘 이해가 되나요? 단어가 이게 다 한글이잖아요. 한글이지만 여러분들이 모르는 낱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면 이 내용을
일반 사람들이 이 약품 설명서를 읽었을 때는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약품이 잘못되게 투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달하는 내용이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약 설명서를 볼 때 이게 설명되어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조성, 성상 이 말도 어렵죠. 그러니까 약의 주요 성분이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인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효능, 효과는 약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렇게 말이 쓰여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용법과 용량은 어떻게 뭐 투약을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약을 먹어야 되는지 뭐 하루에 하나를 먹는지 뭐 몇 cc를 먹는지 뭐 이런 게 용법 용량이고요. 이게 사용시 주의사항이에요. 그래서 약품 설명서를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알고 보면 조금 쉽기는 하겠지만 단어 자체가 어려워서 보는 사람들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건강정보 이해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정보 이해의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내용이 알기 쉽게 제작하고 전달해야 돼요. 정보 제공자가. 그리고 혹시나 자신들이 만든 건강정보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계속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시민단체나 국가는 어떻게 또 사람들이 건강정보 이해 능력을 길러주기 노력할 수 있냐면 건강정보 제공 누리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나 이런 곳을 통해서 건강정보를 전달하는데 현재 뭐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정보포탈, 학생건강정보센터, 국민건강지식센터 이런 곳을 통해서 건강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가 전하는 건강정보를 감시할 수 있는 체계 만들기인데요. 그러니까 미디어가 전달하는 내용이 100% 다 옳지 않을 수 있다고 선생님이 아까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가 잘못되었는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런 거는 바꿔야 돼 하고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 이런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이, 연령 나이고요. 학력은 그 수준, 그러니까 뭐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그 다음에 중학생이면 중학생, 고등학교면 고등학생, 그래서 그거에 따른 학력이라고 하고요. 거주 지역은 살고 있는 곳,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건강정보 이해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면 나이가 어려도, 그 다음에 학교를 뭐 초등학교만 나왔어도, 그리고 사는 지역이 어디든 상관없이 또 내가 경제 수준과 상관없이 건강정보 이해 능력을 사람들이 기를 수 있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우리 지금 배우는 학교 보건교육이에요. 선생님이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바쁜 와중에도 여러분한테 보건교육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른이 되었을 때 수많은 건강정보가 있는데 그 건강정보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계속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르게 이해해야지 우리가 건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뢰할 만한 건강정보는 보건쌤이나 보건교과서. 여러분 교과서 버리지 마시고요. 졸업하더라도 갖고 계시면서 그 내용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의사나 의료진, 건강 관련 누리집, 이렇게 홈페이지 통해서 우리가 건강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건강정보를 구분하기 위해서 한번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건강정보 사례를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올바른 건강정보는 무엇인지 선택해 봅시다 인데요. 첫 번째는 아주 인기 있는 1인 방송이에요. 요즘에 뭐게 그 학생들이 하는 것도 많잖아요. 초등학생들이 하는 거. 근데 이제 이 학생이 유땡땡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약을 먹고 나니까 키가 이만큼 컸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정보 신뢰할 만한 정보인가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올바른 기침 예절을 지켜야 해서 올바른 기침 예절 방법을 안내하고 있어요. 이 정보는 신뢰할 수 있나요? 세 번째는 텔레비전 광고인데요. 밥보다 영양 만점 땡땡 시리얼로 건강한 아침을 시작하세요 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자, 틀렸나요? 맞았나요?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모두 짐작은 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여기는 이제 자기의 1인 방송이긴 하지만, 요즘에 뭐 뒷광고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약을 사실은 약을 먹고 키가 큰 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약을 먹고 컸다고 하니까 다들 호기심에 먹어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광고기 때문에 숨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걸 판매하고자 하는 숨은 의도가 있기 때문에 100% 신뢰할 수 없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올바른 건강정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이걸 만든 곳이 어디예요? 질병관리청이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건강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가 됐고요. 마지막 역시 이거 텔레비전 광고인데 우리 여기 보면 막 영양 만점이라고 하는데 선생님도 먹어봤고 여러분도 먹어봐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달아요. 영양은 많을 수 있지만 단 음식이 많고 정제된 탄수화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건강에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꼭 시리얼 대신 아침 밥을 먹도록 합시다. 3. 미디어는 건강 문화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기술의 발달로 여러 사람에게 한꺼번에 정보를 복잡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고 1인 방송이 증가하고 정보를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되면서 미디어가 건강 문화에 주는 영향이 매우 커졌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텔레비전에서 전달하는 정보를 보면서 따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치킨을 맛있게 먹고 있다면 여러분도 치킨이 먹고 싶잖아요. 또 집안을 정리해주는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우리 집도 막 정리하고 싶어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듯 미디어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문제는 TV 방송이든 1인 방송이든 시청률을 올리거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시청각적으로 강한 자극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거나 자극적이고 맵거나 엽기적인 음식을 먹는 시도를 하는 것 등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자극적인 방송은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먹방에 노출되다 보면은 배가 부른데도 자꾸 먹고 싶어지거나 입맛이 없는데도 자꾸 먹고 싶어지면서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을 수 있겠죠. 또는 우리도 저렇게 인기 있는데 매운 음식 만들어서 한번 1인 방송 해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매운 음식, 자극적인 음식, 또 너무 많은 양의 양 먹게 되면 뭐 살은 당연히 찔 수 있겠고 또 위장병도 생길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이런 먹방 외에도 미디어에 오래 노출되니까 잠이 잘 안 올 수도 있어요. 너무 자극적인 거 보면 잠이 안 올 수도 있고요. 또 늦게까지 보다 보니까 신체 리듬이 망가져서 매일 피곤하고 소화도 안 되고 또 눈이 빨리 건조해지는 안구 건조증 등 건강이 악화되기도 해요. 또 맨날 이런 방송만 보다 보니까 막상 실제적인 사회생활에서는 잘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사이버상에서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유해 음란물이나 사이버 성폭력에 노출되는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에 매우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미디어가 무조건 건강에 나쁜 문화를 주는 건 아니에요. 앞서도 설명했지만 정리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가 정리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런 거는 어떤 미디어의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미디어가 건강 문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다음 활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첫 번째는 질병관리청에서 배포한 심폐소생술 동영상인데요. 최근 몇 년 동안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렇게 동영상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는데요. 건강문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네, 맞아요. 바로 일반인들도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됐어요. 과거에는 심폐소생술을 보통 의사나 의료인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에는 일반인들도 모두 심폐소생술을 해야 된다 이런 문화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줬냐면 심정지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짐으로써 사람들의 건강을 유지해 줄 수 있고 아픈 사람들이 빨리 심폐소생술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다음은 1인 방송의 위험한 행동 동영상인데요. 여기 보시면 헬륨가스 마시기 도전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자동차를 큰 걸 뭐 민다든지 혼자 밑에 뭐 깔린다든지 아니면 애기 자동차를 타고 도로에 나간다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세탁세제를 먹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위험한 행동 동영상이 이제 유튜버들이 많이 올리는데 이런 경우는 건강 문화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 같은 어린이들이 호기심을 갖게 되고
또 그 행동을 따라하는 경우도 있게 되겠죠. 그로 인해서 건강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고나 부상을 입고 심한 경우는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진망청 위험한 행동은 절대 따라하면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텔레비전의 병문안 방문 예절 홍보인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병문안을 아무 때나 좀 갔었어요, 병원에. 근데 이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감염병에 많이 환자들도 노출될 수 있고 방문한 사람들도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안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요즘에는 방문 예절 홍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는 시간, 면회 시간 이제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갈 수 있게 하는데, 이런 문화가 형성되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병원 내 감염 예방 및 환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겠죠. 네 번째는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뉴스예요. 우리가 이제 가뜩이나 정신질환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있는데, 이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나 이런 자극적인 기사를 자꾸 내보내면 건강문화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맞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는 시청자들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게 하겠죠? 그럼 그거는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그 환자라든지 가족에겐 상처가 되고, 또 사람들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데 정신질환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선입견이 무서워서 병원을 늦게 가게 돼요. 그러면 자신의 정신질환이 더 악화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미디어가 우리의 건강문화에 영향을 주고, 결국은 그 건강문화는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벌써 또 정리하기네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봅시다. 미디어가 전달하는 건강정보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땡땡땡 이해 능력입니다. 정답은 뭐죠? 네, 건강정보 이해 능력입니다. 요거 너무 쉽죠? 선생님이 퀴즈로 다시 낼 건데 꼭 구글 설문지 통해서 맞춰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요즘에 코로나19가 굉장히 많이 번지고 있는데 여러분 집에서도 건강관리 잘하고 건강하게 지내다가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